대표님이 오징어 게임이 뭐 시작됐다 네. 이거 말씀해 주신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제가 한때 응원하고 저하고 예, 각각 예. 개신했던 의원께서 아.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면 죽이는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그 12월 달에 이제 오징어 게임 2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예.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살짝 세치기를 해갖고서 인터셉트 해갖고서 오징어 게임을 먼저 그 선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움직이면 다 죽는 거죠. 무궁화 네.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보면 딱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은 그대로 레이저 강산이 나와. 예, 그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비명들이 그 움직이면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우리 그 의원께서 지금 친명들의 예. 그리고 이재명의 생각을 한 대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움직이다가 죽게 됐는데 저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이나. 이미 죽었다. 비명 행사를 시켰잖아요, 다. 비명들은. 예, 비명 행사. 비명들이 다 비명 행사 당했는데 비명 행사된 사람들을 갖다가 부관 참시하겠다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난번에 그냥 점잖게 그 혹시 설마 하다가 그대로 그냥 아야 소리 못하고 그 비명 하나 제대로 못하고 비명 행사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그 미적미적 거리다가는 부관 참시 또 당한다. 그래서 빨리 부관 참시 당하기 전에 빨리 그 탈출을 해야만 예, 탈출을. 그나마 부관 참시라도 안 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계속 미적거리면서 민주당에 남아 계실 생각이라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돌 그룹이라도 영입을 해서 방탄마기로 좀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이돌 그룹이요? 아이고 그 움직이면 죽인다고 하시는 분이 예. 뭐 아이돌 그룹에 광팬이라는 게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방탕. 그렇군요. 네. 참고로 비명 행사라는 말은 또 최 소장님이 어디 칼럼에서 쓰신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당 예산을 좀 투입해서 변호 인단을 뭐 꾸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우선 그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논리를 따지기 전에 그 사건이 그 사안이 어떤 시절에 일어난 것인가. 당 대표직을 하면서 그 발생이 돼서 예. 당 대표직으로서 불가피하게 그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건인가. 예.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그 자산을 가지고 변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는 단 한 가지도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다 사건들이고 100%. 그러고서 당대표 하기 전에 다 저질러 놓은 사건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뭐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 돼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당대표직이라는 것으로 그 국회의원직이라는 그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하기 위해서 일단 1차 방탄복을 입고 그다음에 그것도 불안하니까 당대표라는 그 직책을 맡아서 이중 방탄복을 입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중 방탄복 자체가 그 당대표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걸 가지고 당의 그 비용으로 그리고 당비라는 것은 당원들의 그 당비와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거를 당대표 시절에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가지고 그 비용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살이 안 맞다. 그리고 법리 논쟁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매우 치명적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요. 법리적으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당대표로서 불가피하게 당대표 직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 누구도 지금 그런 판단 그런 기준에서 얘기를 하질 않고 그게 뭐 국고 보조금을 쓰는 게 옳으냐 마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난 원천적으로 그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약간 다르게 보면은 그게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까지를 고려하고 실은 이제 선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항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어찌됐건 이제 형 내용 자체가 예. 그래서 그 당에서 이제 지원을 받은 거고 선거운동 관련돼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런 것까지도 알고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꽤 있는 거 사실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이 다 대장동 사건이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아니에요. 그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경선 때는 나오지도 않았던 사건이에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김문기 씨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뭡니까 그 백현동 사건도 대장동 사건이 나온 이후에 백현동 사건이 나온 것이지 그 후보 시절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후보 시절이나 당 대표 시절에 그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에서 책임져야 될 하등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대선에서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 이 공개적인 글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 0.74% 졌다고 절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젖잘싸가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 같은 약체 후보한테 진 게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지막에 그 이번에 어제 그 기소가 된 법화 유용 사건 그것이 치명적이었다. 그 당시에 그 나온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억대까지는 안 갔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추잡스럽고 조잡스러웠어요.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매우 흔들어 놓는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그 이슈였기 때문에 막판에 국힘당이 그 별로 전략이 없는 당인데 솔직히 그 국힘당이 그 전략을 잘 썼죠. 일일 일건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터뜨렸잖아요. 아주 치사한 내용으로. 근데 이번에 뭐 검찰에서 또 이제 추가로 기소하면서 그동안에 안 나왔던 무슨 샌드위치니 뭐 이런 것들은 나왔었지만 그 세탁비는 안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세탁비까지 그 법가로 사용하는 그런 공인의식 내지는 도덕적 그 어떤 그 최소한의 양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잘못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 그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434억을 이제 그 반환해야 되는 그 사안은 백현동 사건하고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력한 또 민주당 대권 주자인데 지금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나야지 사실은 이제 의원직도 박탈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는데 이게 선거법은 좀 633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뭐 첫 1심도 지금 한 2년 넘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게 그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대선 전에 결과가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나온다. 이제까지는 그 이 재판부나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재판을 그 대장동 사건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로 계속 밀려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진 그 변칙과 반칙을 써가지고서 이른바 1년 내에 최종심까지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그런 조항까지도 위법 하에 가면서 당시 재판부 스스로도 그렇게 끌려왔던 것이고 또 끌려오다가 또 판결을 앞두고서는 또 본인이 너무 그 판결을 하기가
그 부담스러우니까는 사직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 재판부와 함께 그 이게 일종의 그 어떤 그 공동의 그 협업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일단 1심에서 최소한 그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3심도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특히 이제 선거법 가지고 재판을 끌기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자, 이제 오는 25일에 이제 위증교사 혐의 1심도 그래서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예. 재판장이 이렇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 협조를 해주고 시간 끈기를 그리고 이재명 이제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시간을 지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 6개월 이내에 그 판결이 나와야 될 걸 갖다가 2년 2개월씩 이렇게 질질 끌은 것 자체가 자신들이 이것을 무죄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그 좌우지한 다음 대선 전까지는 이 3심까지 끝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그 목표였고 작전이었는데 1심에서는 그 작전이 제대로 주요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작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먹히는 것이 국민적 관심이나 또 이 재판부의 그 어떤 그 흐름도 이제 한계 임계점을 돌파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위증교사 혐의 1심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저는 25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증교사는 굉장히 처벌이 엄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의 이야기는 선거법보다도 위증교사가 실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게 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사자나 저 민주당 측에서도 위증교사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실형을 예측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데 이번 그 재판의 흐름이 보편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실형 나오는 것이 그 순리고 법조계의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그 선거법에서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 위증교사 재판부도 훨씬 부담이 덜해진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그 1심 선거법 1심 판결도 생중계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막 그 재판부를 갖다가 농락을 하고 겁박을 하고 탄핵까지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신상털기를 하고 막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 예, 민주당에서. 그러면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증교사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법 실형을 받고 또 위증교사도 또 실형을 받는 가중되는 그런 그 국면이 닥쳐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을 속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레토릭이 있어요. 13번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13번씩이나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그러는데 무슨 위증교사냐 이렇게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개딸들은 그 말만 믿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13번씩이나 그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 기억을 되살려서 꾸며서 나한테 유리하게 좀 해달라라는 반어법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위증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위증교사를 가리기 위해서 썼던 레토릭을 가지고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위증교사를 시키려고 그랬으면 내가 왜 13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나오면서 또 그 애매한 국민들과 개딸들이 또 선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민주당에서 또 난리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위증교사 사건 문제는 재판부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재판부의 권위나 그다음에 이 국민적인 혼란이나 민주당의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사법부에 대한 농락과 그 도전 행위를 사전에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증교사 1심도 25일 생중계해야 된다. 네. 주장해 주셨고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이거 외에도 지금 한 3개 정도 추가 기소된 것까지 3개 정도 더 재판이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아까 살짝 언급이 됐지만 최민희 의원이 그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좀 김경수 전 지사, 뭐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뭐 초일회라고 하는 이 비명계 원외 모임 뭐 이런 비명계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기도 한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있습니까? 저 김경수 지사 자체도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12월 제가 그 지난 8월 말에 저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갔을 때 예. 제가 저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갈 줄 알았다가 곧 저 윤석열 한동훈한테 고통을 받은 세 사람 김경수, 조국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저 대통령께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밥이라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11월 달쯤 온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한 12월 초쯤이나 이제 오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12월 초에 당초 귀국할 예정이었다가 내년으로 미뤘잖아요. 예. 내년으로 미룬 것 자체가 움직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냥 움직이지 않았으면 당초 계획대로 그냥 귀국하는 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저 귀국 일자를 갖다가 변경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동연 지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친문 핵심들을 이미 본인의 선거 캠프와 비슷한 곳에다가 자리를 배치를 하고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김부겸 총리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쓴소리 그동안에 이제 약간 사실 약간 방관 정도 이렇게 하고 침묵을 지켜오다가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 안 된다라는 쓴소리 옳은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또 초일회와 이 간담회도 이제 잡았고 그렇죠. 그리고 초일회는 이미 이제 이런 시기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빌드업을 이제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초일회는 사실은 15일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았고 25일 판결은 기대가 컸었어요. 그래서 25일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 움직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선거법 이 15일 날 판결이 25일 판결에 못지않게 세게 확실한 명징하게 나오다 보니까 15일과 25일 사이에 초일에 세미나가 토론회가 공개가 된 것이죠. 25일 이후에 더 얘기를 하겠다 이거는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들으신 건가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막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왜냐면 제가 지금 정치가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듯이 악과 악이 서로 도움는 미친 정치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워낙 거대 야당의 의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어느 한쪽만 정파적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지 두 군데 모두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 상식과 양식을 가진 그런 시선으로 지적을 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새민주당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어찌됐든 당대표로서 목소리와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굉장히 광야에서 홀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변의 비명들한테 가끔 연락을 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또 지난번 총선 공천을 앞둘 때처럼 미적거리다가 또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또 후보가 되면 또 진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지 않는 한은 이재명 대표는 제4번의 다른 후보 한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후보다.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그 재집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 움직이면은 죽인다고 하니까 예. 그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어떤 접촉이나 저 커뮤니케이션은 비공개로 조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언제쯤에 조금 이게 25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쯤에 조금 비명계가 움직이는 뭐 그런 타이밍이 될지. 비명계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 있는 거죠. 뭐 지금 그 초이대가 예. 초청 특강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미국 대선을 갔다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예 이제 테마 자체는 미국 대선이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어떻게 갔냐 이런 테마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그냥 한국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예. 그것만으로도 이제 관심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로 봐야죠. 음.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지금 소위 이제 삼김이라고 불리는 예. 김경수, 김동연, 그다음에 김부겸 이 세 분을 다 합쳐도 현재 민주당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일극 체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이제 이 비명에 해당하는 어떤 삼주자를 다 합쳐도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1심이 15일 날 나오고 25일 날 나오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 정치적인 파워는 아직까지는 약할 거고 이후에 2심, 3심이 어떻게 가는지까지가 맞물려야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를 봐야지만 아마 이후에 이제 뭐 탄력이 붙냐 마냐가 아마 작동될 여지가 많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는. 대표님이 삼총삼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방금 우리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삼김은 여기서 이제 김두관 의원은 이제 삼김으로 우리 대표님은 배치를 하셨고 네. 삼총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총리 이들이 뭐 포스트 이재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2심, 3심 뭐 그때가 돼야지 조금 뭐 그 파워가 생길 정치적인 어떤 파워 상황이 만들어질지 그런데 대표님 전망은 예, 저 생각은요. 지금 이제 우리 최 소장님께서는 민주당 내의 그릇 안에서의 역학관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민주당 내에서의 그릇 역학관계는 삼총 상김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찻잔수는 네. 그게 태풍이다. 예, 아무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서 삼총 상김이 연합구를 형성을 한다 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DNA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린 가짜 민주당이에요. 옛날 민주당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삼총 상김들이 착각하지 말고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 판을 짜야. 새 판을 새로운 광장에서 새로운 그릇에서 새로운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삼총상김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새로운 자와가 들어가는 당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버무려줘. 저희는 플랫폼 역할을 할 생각으로 당을 만들었는 것이고 저 당을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뭐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낙연이 이미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연합을 해서 새로운 정치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그 부대에서 다시 한번 삼총상김이 버무려져서 거기서 공정한 경쟁의 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정리가 되면 매우 강력한 그런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여러 가지 양념에다가 배추를 넣고서 버무리면은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판을 짜야 한다. 혹시 삼총삼김 뭐 이분들과 조금 소통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삼총삼김과는 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세요. 네? 새 판을 짜야 한다 이렇게. 계속 저기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개적으로도 하고 계시고 혹시 이 삼총삼김 중에 좀 순위를 혹시 매겨볼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명색이
새민주당 대표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거기서 순위를 매기면은 이게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그 삼청상김을 똑같은 잣대로 기준으로 똑같은 보고서 아까 잣대로. DK의 그 저울을 말씀을 예. 하셨는데 똑같은 저울로 놓고 그리고 똑같은 중량감으로 시작을 해야 이게 흥행이 성공도 되고 예. 국민들의 관심도 얻게 되고 최종적인 승자가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낙연 대표님이 또 지금 새민주 우리 또 계신데 이낙연 대표님이 따로 뭐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는 입장을 아직 안 내신 것 같아요. 뭐 굳이 낼 필요 있겠어요? 어.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제2창당대회에 오셔서 예. 지금 상황이 악과 악이 서로 돕고 있는 미친 정치의 상황이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로 한마디로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1심 판결 유죄 나온 거 갖고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가치조차 없는 그런 예. 질문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정답은 확실하다고 봐요. 네 글자인데 사필 규정. 사필기죠. 네. 이낙연 대표님은 언제쯤 좀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제 다른 주자들보다 먼저 눈에 띄게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전 과정 속에서 상처도 받고 모함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치유하고 예. 잘 빌드업해서 그래서 다른 이제 주자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함께 이제 나오는 것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도 주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느낌으로 리더들이 새롭게 예. 정립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청상김 플러스 알파. 예. 아까 플러스 말씀하신 알파. 것처럼 다크호스들을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한두 명이 거기에 더 얹혀지게 되면 엄청난 그런 그 파괴력을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그런 그 스타일의 멘탈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수리적이고 합리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그 나중에 어떤 그 경선을 치르든 간에 모두가 다 협력해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노력을 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대선 전에 확정이 되더라도 다른 친명 대권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도 민주당 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아니 거기는 당연히 그 어버이 수령당이라는 게 본래 세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 이렇게 점지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민주당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비주류를 인정을 해왔던 민주당의 그 전통적 가치와 그 역사성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가짜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어버이 수령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피선거권을 박탈이 됐을 때 이재명 그 대표가 점지하는 사람이 후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러나 누구를 점지를 하던 간에 그 사람은 이재명 이 제2의 이재명의 인식을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그때 가서는 경쟁력이 없게 된다. 워낙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지만 이재명 친명들의 그 인식이나 그 어떤 멘탈이나 그 메시지가 국민들의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현재는 좀 뭉쳐져 있으니까 매우 파괴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상 누각이다. 예. 네. 상식과 보편성이 없는 논리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크게 지금